반갑습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읽어드리는 세계사 중국사의 6번째 시간입니다. 청나라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계사 강의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명나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청나라 이야기가 될 텐데, 명나라 같은 경우는 한족 왕조죠. 자, 그러나 청나라는 만주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여진족이 되겠고요. 주요 군주는요, 강희제와 옹정제, 걸륭제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희, 옹정, 걸륭제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은 꼭 단독 문제로 언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청나라의 건국과 발전 파트입니다. 청태조는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고요, 만주에서 여진족, 이제 이들이 만주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들을 통합해서 1616년 후금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후금이 국호가 바뀌면 바로 청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의 이 군사적 기반이 있었는데요. 그 군사적 기반이 바로 팔기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팔기군이라는 표현도 잘 나오고 팔기제라고도 표현이 잘 나오죠. 자, 뒤를 이은 청태종, 홍타이지가 되겠는데 내몽고를 정복을 했고 국호를 청으로 변경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좀 친숙하죠.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군주이기도 하죠. 조선을 굴복시켰습니다. 다음 순치제가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와 청나라가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이어간 것이 아니죠. 명과 청은 공존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명나라가 결국에는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무너졌죠. 자, 그리고 나서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그 자녀 세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 명의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와 그들을 토벌을 하고 중국 전체를 다스리게 된 게 이 순치제 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자성의 농민군을 격퇴하고 이제 베이징에 입성했다. 이게 순치제가 되겠는데, 이때 화근이 될 만한 거 하나가 조치가 내려집니다. 자, 그게 뭐냐? 이들이 베이징에 입성을 할 때 오삼계를 비롯한 한족 장수들이 이 청군을 도와주었죠. 자, 그래서 그들을 번왕에 임명합니다. 그들이 3명이어서 3번이 되는데, 자, 이렇게 어느 왕조나 어느 시기에나 지방에 강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한족을 포함해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다스리는 왕조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청나라가 이렇게 통치를 해나갔을까요? 우리는 당근과 채찍, 좀 더 교과적으로 표현을 하면 회유책과 강경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회유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전통적으로 중국 왕조들의 기반인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을 계승을 자처한다 할지, 그 다음 주요 관직에 만주족이나 한족을 함께 임명코자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만한 병용제라고 하죠. 그리고 지배계층, 명나라 때부터 이어져 오던 기득권층, 바로 신사층이 있는데요. 이 신사들에 대해서도 기존 특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청 때 지배계층을 우리가 함께 신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강경책도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식 변발을 해야 하고요. 이 변발 같은 경우는 유목민족마다 그들만의 어떤 개성적인 변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변발하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청나라식 스타일이죠. 영화 황비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머리를 이렇게 뒤로 쭉 따게 되는 그런 형태의 변발이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반만주적이거나 반청 사상,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열을 하고 탄압을 가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상 탄압을 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청나라에 대한 인트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출제에 관해서 메인 테마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강희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위기간은요 1661년부터 1722년까지 최고로 또 인정받는 그런 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청나라 상황을 안정시킨다,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의 난을 진압합니다. 자, 3번의 난이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가 순치제 때 말씀을 드렸죠. 3번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이 지방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화근이 되었다. 청나라 초반에 좀 안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텐데 그래서 이 3번을 제거하려고 하자 이 3번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거 진압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타이완이죠. 타이완에 여전히 청나라의 반기를 든 이 정씨 세력이 존재했는데 이 타이완 세력도 제압을 하면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명나라든 청나라든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바다 밖으로 나가서 무역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청나라 때는 천계령이라고 합니다. 바다 밖으로 나가는 걸 금지한 해금령인데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천계령도 해제를 시켜주죠. 그러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활발하게 밖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아직 강희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러시아와 국경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것을 1689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러시아 군주가 굉장히 유명한, 물론 나이는 어렸지만 이때는 표트르 대제가 있었죠. 자, 그리고 연도도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네요.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는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이 있고 또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에 권리장전이 승인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자, 강희제, 외몽골, 티베트 이런 지역까지도 손길을 뻗쳤고요. 이런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세를 고정시켜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는 인두세를 더 이상 이제 걷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청나라의 세금 제도인 지정은제 시행의 토대가 마련이 되고 그것이 확실히 확립이 돼서 확산이 되는 게 옹정제 때 가면서 지정은제가 확산이 되죠. 자, 이렇게 강희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3번의 난 진압, 타이완 세력 제압, 그리고 네르친스크 조약, 그리고 정세를 고정시켰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옹정제로 넘어갈 텐데 제위기간이 다른 군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10년 조금 넘어요. 1722년부터 1735년 18세기 전반의 군주가 되겠습니다. 일은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한 군주였다고 합니다. 옹정제가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군기처. 군기처가 설치돼서 모든 정보와 정책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밀 상주문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이 군기처를 장악을 했기에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희제 때부터 이어진 조치가 지정은제 실시로 조대제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 항목들이 있었을 텐데 이 지정은제 실시 시점이 되면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뭘로 걷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은으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인두세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인구가 정말 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에 관한 조약이 또 있습니다. 강희제 때는 네르친스크 조약이 있었죠. 자, 우리 옹정제 때는 캬흐타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편찬으로는요, 대의 강미록이라는 게 편찬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청나라가 한족이 아니죠. 만주족입니다. 한족은 그들이 항상 대대로 여겨져 오던 사상이 있었죠. 바로 이제 화의 사상, 중화 사상. 그래서 이제 한족이 천하의 중심이고 그 외를 오랑캐로 보는 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는 그런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도 덕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 이 중화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대의강미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현지 문화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제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이어오던 뒤따라오던 이 선교사들이 그런 걸 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중국과 충돌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전례 문제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황궁에 봉사하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추방 조치를 내린 전례 문제의 사례가 옹정제 때 있었습니다. 옹정제입니다. 군기처, 지정은제 이렇게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걸륭제가 되겠습니다. 최대 판도를 이루었고요. 십전 노인이다. 내가 정말 여러 차례 전쟁에 직접 나가서 승리를 한 큰 어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부심으로 이렇게 했던 군주가 되겠습니다. 재위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역시 18세기 군주고요. 1735년부터 1795년까지, 그러니까 전반에서 말기까지 채운 군주가 되겠습니다. 정복군주예요.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 활동 활발했고요. 몽골, 타이완, 신장 지역 그런 곳들까지 다 정복 사업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이 확보가 되고 굉장히 흡사한, 오늘날 그 중국의 모습과 흡사한 영토가 이때 완성이 되죠. 완전히 지금 같은 건 아니죠. 몇몇 부분들은 달라져 있습니다. 자, 사고전서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편찬 사업이 이 걸륭제 때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고전서는 기존에 발간되었던 책들을 모아서 4개 분야로 나눈 거예요. 경, 사, 자, 집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 과정이 학문의 어떤 융성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대체로는 그 과정에서 여러 책들을 검토하고 검열하고 이런 이제 작용도 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과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시기죠. 자, 영국이 개항 요구하고요, 무역을 확대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메카트니 사절단이라는 것을 이 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걸륭제가 맞이를 했었는데 영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역시 중국 이 청나라도 무역 형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 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가면요, 이 청나라 무역 형태 18세기 중반 서양과의 이런 무역을 광저우라는 도시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 집단이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통제를 하는데요. 그 집단이 바로 공행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개념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희제, 옹정제, 그리고 걸륭제까지 살펴봤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사적으로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걸륭제 때 정점을 찍고 그래프가 내려가는 형세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하고요. 인구가 이제 폭증하는 거에 비해서 농경지도 조금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왕조 말기에 중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반란이 그 민간신앙 백년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재정도 소모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의 군사적 기반인 팔기군, 그들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더불어 서양 세력이 접근해오죠.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근현대사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청나라가 아직 무너진 게 아니죠. 근현대사에서 청나라를 계속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회경제 문화가 되겠는데, 사실 이 사회경제 문화가 명나라와 굉장히 겹치는 게 많죠. 일단 지배계층은 역시 명나라 때 이어서 신사층이 되는 것이죠. 자, 경제적으로 볼 때도 옥수수나 고구마나 감자나 담배나 땅콩이나 이런 신작물들, 아메리카로부터 이제 거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명청때를 거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중심지도 변하죠. 송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창장강 하류 지역이 중심지였는데 명나라 때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창장강 중류가 명대, 그리고 청나라 정도가 되면 창장강 상류, 우리가 스촨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죠. 자, 무역, 그 다음에 공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대상인들이 성장한다. 역시 명나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산시, 신한상인, 그리고 동양인조합, 동업인조합, 바로 회관과 공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명나라 때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차나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이 활발히 외국으로 수출이 되면서 뭐가 많이 들어올까요? 은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 은을 바탕으로 명나라 때는 일조편법,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광저우의 공행이라는 게 설치가 돼서 서양 상인과 무역을 통제했다.
다음으로 문화 보면서 우리 청나라 마무리 드릴까 합니다. 자, 청대의 학문. 항상 시기별로 유학의 갈래가 있었어요.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는 훈고학, 그리고 송나라 때 성리학으로 집대성이 되죠. 그리고 그 성리학을 좀 비판을 하면서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는 것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 때는요, 고증학 그리고 공양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고증학, 문헌의 근거에서 고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청나라가 이 사상을 굉장히 좀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 고증학의 흐름은 점차 현실 정치랑 직접 관련이 없는 실증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비석을 해석을 한다 할지 갑골문을 해석을 한다 할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다소 형식화된 이제 한계점이 드러나요. 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조금 더 현실 개혁의 성향을 띠고 있는 공양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편찬사업 활발히 있었습니다. 뭐 강의자전, 고금 도서집성, 그리고 출제가 잘 되는 사고전서 4개의 분야로 천하의 책들을 정리했다. 사고전서 출제가 잘 됩니다. 서민문화가 발달하면서 구어체 소설이 유행해요. 조설근의 홍루몽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지금까지도 중국 최고의 소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루몽이요. 자, 그리고 연극이죠. 베이징의 오페라로 불렸더라. 그리고 뭐 패왕별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연극하면 지금도 대표적인 이미지로 여러분 떠올릴 겁니다. 배우들이 얼굴 하얗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이런 분장을 하는 그 연극이 있죠. 바로 경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극이 청나라 때 대중의 오락으로 자리 잡았다. 서양 문물의 유입 한번 볼게요. 선교사들이 활발히 들어왔네요.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가 이런 선교사로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데 청나라 때는 어땠을까요? 자, 독일 선교사 출신 아담 샬이 들어와서 활약을 합니다. 물론 명 말에 들어왔고 청으로 이어간 사람이다. 청나라가 들어선 후에 역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헌역이라는 역법이 도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페르비스트 그리고 카스틸리온의 부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스틸리온에는 내용 하나 정도 더 원명원이라는 것을 설계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정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아까 옹정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통 중국 문화하고요 크리스트교가 이제 문화적인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옹정제 같은 경우는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뭐 역법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자가 아니면 전부 그냥 마카오로 보내버려 이렇게 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전례 문제가 있기도 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청나라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 문화까지 했어요. 다음 클립에서는요 벌써 이제 중국 근현대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현대사도 뭐 한 2시간 이상 정도 하면 바로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또 서양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